직원한테 주인의식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매장에 환경 설정을 잘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자영업 운영에서 매출보다 중요한 3가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3가지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직원 관리, 마진, 원가 관리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서 그게 좀 제일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직원 관리 이야기가 제일 궁금한데 지금은 되게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표님들도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죠? 직원 관리가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했었죠. 대표님들께서 직원 채용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래 가더라 이런 기준 같은 거요? 인상이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웃는 얼굴인지 발걸음이 빠른지 첫인상하고 발걸음 보면은 네. 거의 80% 맞는 것 같아요. 웃는 거를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표정이 이제 밝은 친구들은 계속 많이 웃어서 웃는 얼굴이 된 거거든요. 좀 어두운 친구들은 웃고 있는 것도 어두워요. 그 다음에 발걸음이 빠르다는 건 성격이 급하다거나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약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일도 잘해요. 개인적으로 유카미 여러 지점을 자주 방문하는데 어디 지점을 가도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태도나 서비스 마인드 교육 같은 거를 따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강사님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요. MOT도 있고 뭐 이미지화도 있고 행동 지침 같은 그런 규칙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거대로 되고 있어요. 처음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회사 출신이잖아요. 매뉴얼이 없진 않았어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뉴얼 만든 거를 매뉴얼대로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책으로 매장에는 다 있거든요. 영상도 있고 찍어서 그걸 보고 하게끔.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인사를 하라고는 가르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라고는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손님이 들어오면 고기를 굽는 친구들은 인사를 하지 말고 고기를 안 굽는 친구들은 인사를 해라.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어떤 멘트를 써서 인사를 하고 어디 방향을 바라봐라. 손님이 들어오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허공을 보고 아무 데나 자기 할 거 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손님 입장에서는 받는 기분도 안 들고 더 기분 나빠요. 근데 이게 서로 잘한다고 해도 대표님들과 직원분들끼리도 그렇고 갈등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경험담 많으시죠? 직원 딴에는 열심히 한 건데 서로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저는 대기 손님이 5명의 손님이 있어서 작은 테이블 다 치워가는데 큰 테이블로 치우라고 옮기라고 했더니 알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닦기만 하면 끝나는데 왜 다시 지금부터 저 상을 치우라고. 이제 서로 얘를 시야가 다르니까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들은 오시면 왜 혼내기만 하냐 뭐 이런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서로 얘기를 해서 많이 풀었죠. 그렇게 잘 해나가다가도 이제 갑자기 그만두는 직원분들도 요즘에는 되게 많다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한 명 나가면 몇 날 며칠 울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가? 그런데 지금은 들어올 때부터 사람은 언제나 떠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가면 후회할 수 있게 더 좋은 데가 돼봐야겠다. 직원이 많아지다 보면 일을 잘하는 직원 그리고 못하는 직원 이렇게 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세요? 일을 못하는 직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기다렸을 때는 일을 잘하는 친구가 떠나요. 처음에는 내가 좀 더 하면 되지가 나도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일 잘하는 친구들도 화가 나죠. 서로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 끝으로 갔을 때는 안 좋아져서 차라리 기회를 몇 번 주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게 요즘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보시고라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피드백 과정을 다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실수가 또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의 이제 인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 그렇게 관리를 해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직원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친구들도 받아들일 자세가 있는 친구들은 좀 바뀌고요. 안 바뀌는 친구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한테만 뭐라 한다 해서 그 친구들이 그만두더라고요. 유카미에서는 오래 같이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떠나간 친구들이 한 명씩 생길 때마다 저희끼리 얘기하는 말이 이 친구한테 꼭 보여주자, 이 친구 나가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지금 커왔어요.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 매장의 점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우리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매해마다 커가고 있고 나아가는 길이 보이니까 우리는 길을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이나 사람 보실 줄 아는 능력이 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유카미의 바람직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기준이 딱 있으실까요? 딱 첫 출근했을 때 기본을 먼저 봐요. 정시에 왔나? 이거를 보면 이 친구의 성향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올 때도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왔나? 복장을 단정히 갖추고 왔나? 그리고 입장했을 때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느냐?
대략 한 80%는 걸러져요. 예성이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준을 다 정해놨어요. 면접 일지도 있어요, 저희가.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점수를 해놓고 몇 점 미달은 뽑지 마라. 오래 다닌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면접을 처음 본다 생각하고 매겨보면 다 점수가 높아요.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이 자기 경력 많다고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다 써놓는 거예요.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의 평균 근속을 보면 1년만 딱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도 우리 가게에 오면 1년만 딱 하고 가겠다. 진짜 거짓말도 안 돼, 1년. 이거는 또 모든 진짜 사장님들이 공감을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점수가 충족이 되더라도 저희의 그 관점에 직원이 부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직원을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식업 자체가 약간 확률 싸움이거든요.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게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률적으로 괜찮은 친구가 왔으니까 결이 맞는 친구가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직원한테 주인의식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버는 돈 단위 자체도 직원은 월급이라는 딱 한계가 있으니까 느끼기는 힘든 것 같고, 우리 점장이 저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직원들이 자기한테 잘 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같은 직원 입장에서 너를 잘 따르게 만들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저는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유카미를 그냥 좋아하게 만들고 자랑하고 싶은 가게가 되고 주인의식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조금씩 생기지 않나. 그리고 이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거. 지금 평택에 있는 부점장이 오래 다닌 이유가 식구들을 데리고 저희 본점 2층에서 가족 회식을 했었거든요. 가게는 회사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다녀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게 장기 근속의 이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적으로 조금 바꿔나가는 게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와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영업을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로 어려워하시는 게 마진 계산 부분이더라고요. 음식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마진 계산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고깃집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재료비, 인건비, 고정 경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재료비는 35% 이내에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 자체가 비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25% 전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 2%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다. 고정 경비 안에는 세금적인 부분 같이 반영해서 비율을 산정을 해야 된다. 임대료, 뭐 공과금, 카드 기타 수수료. 수수료 포함해서 TV 수신료, 뭐 인터넷 사용료 진짜 매달 다 내야 되는 포함되어 돈. 있어요. 고정비는 지금 20% 정도 산정을 해놨는데 지금 수도세, 가스비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한 1, 2% 정도 감안을 하고 산정을 해야 됩니다. 고깃집에서 이제 할 때 원가율을 낮춰야 되는데 원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매출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매출이 떨어지면 원가율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후변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여름철에 뭐 작물이 안 자란다든지 고추가 뭐 20만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원가를 방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원가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직원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트마다 판매 금액이 다를 때가 있어요.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농장을 직접 연결해서 그때 그런 걸로 한번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 원가를 낮추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발로 뛰는 거네요. 네, 지금 발품 파는 거밖에 네, 없어요. 발품 파는 네. 거. 그럼 원가율을 무조건 낮으면 좋은 건가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낮으면 식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품질은 좋지만 낮은 단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찾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좋은 식자재를 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발품을 좀 팔아서 좋은 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가져오고 대량 구매 이점이 있어요. 대량으로 샀을 때 며칠 갈 거를 일주일 갈 수 있게 저장고에 이제 보관을 잘해서 손님한테 낸다던가, 제철에 나오는 게 조금 싸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식자재를 조금 변경해가지고 만든다던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마진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매출이 떠야 돼요. 매출이 뜨면 자동으로 원가율, 인건비율 이런 게 다 잡히거든요. 이상적인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매출이 안 떴을 때가 제일 솔직히 문제가 되고, 그럴 때는 솔직히 내가 파는 가격이 합리적인가, 내가 손해를 보고 팔고 있지 않은가, 이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적정한 가격을 못 받고 손님한테 잊고 있었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죠. 인상을 하면서도 손님이 객수가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마진이 남으니까 에어컨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에어컨 같은 걸 보통 이제 달고 나면 청소가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럼 고장률이 높아요. 업체를 불러서 전문적인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데 봤을 때는 매출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띄울 수 있을까,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진을 올리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대량 구매나 좋은 재료를 많이 갖고 오는 게 원가율에 제일 좋거든요. 육가공을 설립하는 것도 저희가 한 군데서 많이 매입을 해서 원가적인 면에서 하려고 저희도 육가공도 준비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매출은 객수랑 객단가를 곱하면 매출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객수랑 객단가는 한 테이블에 왔을 때 얼마를 먹느냐, 이게 판매가가 중요한 거고 객수는 얼마나 많이 재방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객수랑 객단가를 다 올리긴 힘들지만 재방문을 또 하게 만드느냐, 저희는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거든요. 그 이벤트를 하나라도 더 써보고 싶어서 또 재방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매출을 높이기 전에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물 한 병에 대한 가치도 어디에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고 판매가가 결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삼겹살을 팔더라도 이 가치를 우리가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가 봤을 때 사 먹고 싶게끔 그런 가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꼭 발목을 잡는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출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세금이더라고요. 저도 그 세금 관리를 잘 예전에 못해서 후폭풍을 세게 맞은 적이 있어요. 자영업하면 세금에도 종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또 법인세,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대표님들도 창업 초기에는 세금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화 있으세요? 처음 했을 때 4대 보험 같은 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4대 보험을 직원들이 다 넣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꼭 넣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몰랐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안 넣어주고 그냥 했던 거죠. 인건비가 비용 처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제 수익으로 잡혀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오버해서 일을 해도 근데 4대 보험을 안 넣고 그냥 가는 거죠. 막 그리고 또 뭐 요식업에는 3.3%가 없거든요. 직원들은 3.3%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나중에 크게 돌아와요. 저희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또 상용직이라고 있어요. 알바 중에서도 얼마 이하인 친구들은 이제 예외 경우가 있고, 만으로 18살 미만인 친구들은 자기들이 신청서를 내면 국민연금을 안 내도 돼요. 그다음에 저희는 무조건 4대 보험 넣게 하고 있어요. 인건비 부분도 관리를 잘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겠네요. 4대 보험을 안 넣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세금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항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가세가 보통 음식점은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손님이 낸 10%는 나라에 내야 될 부가세거든요. 다 내 돈인 줄 알고 생각을 안 하고 쓰죠. 그럼 세금 낼 때 내면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 식당에는 비과세 품목이랑 과세 품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진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저희 식당에 들어오는 게 고기, 야채는 다 면세거든요. 근데 손님 낼 때는 다 과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 비율을 많이 내요. 그래서 좀 다른 업종보다 자기가 면세품을 많이 쓰는 업종이라면 세금 비율을 좀 더 높게 잡아서 많이 빼놓으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때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 말씀해주신 세금을 따로 책정해 놓지 않는 부분일까요? 네, 그렇죠. 다 많이 남은 줄 알고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줘버리고 막상 세금 내는데 저 돈 없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대표님들께서도 매출은 늘었는데 세금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 매출에 따라 세금 구간이 달라요.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벌었으면 400만 원 넘게를 세금으로 다 내놔야 돼요. 아, 이 버는 돈이 전부 다 내 돈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일단 아니까 그 판매가를 결정할 때도 세금 부분이나 이런 것도 계산하게 되고 돈을 항상 모아놓게 되죠. 세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세금 낼 돈을 빼놓는 게 꼭 중요해요.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은 절세일 텐데 이제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하시는 절세 관리 방법이 있으세요? 좋은 세무사님을 찾는 게 전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불법을 알려주시는 세무사님이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절세를 알려주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막 일하다 보면 전화 진짜 많이 올 거예요. 자기가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환급을 받으면 유지 조건이 있어요. 이 직원은 2년 동안 뭐 여기 근무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걸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고 환급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떼가요. 직원들 그만뒀어. 근데 나라에서는 또 환수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래하는 세무사님한테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걸 물어봐야 돼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만 받아야 돼요. 자영업 사장님들 이제 막 시작하면서 기장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언제부터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장부를
대신 써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얼마를 팔았고 원가가 얼마가 들었고 재무제표처럼 나와요. 표를 보는 법을 세무사님한테 배워서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기장비 한 달에 10만 원 투자인데 그거 투자해서 세금을 10만 원 아끼거나 비용 처리를 10만 원 더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인의 돈은 제 돈이 아니거든요. 저도 법인에서 저희도 월급을 받거든요. 회사 돈이라서 함부로 개인처럼 꺼내서 쓰시거나 비용 이걸 증명을 할 수 없으면 다 횡령이 횡령. 그래서 꼭 증명할 수 있게 써야 되고 개인일 때는 집을 내 번 돈으로 사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법인에서 번 돈으로 사장이 집을 사면 횡령이에요. 제가 받은 월급 안에서 해야 돼요. 세금과 관련해서 초보 사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이거를 시작할 때 꼭 아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점 있으실까요? 저희가 세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처음부터 세무사는 꼭 쓰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매장에 대한 세금 비율을 꼭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꼭 빼놓고 하는 걸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영업 운영에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직원관리, 세금관리, 원가관리 중에 하나만 관리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잘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게 무너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무너질 수 있는데 세금, 직원, 원가 관리를 모두 균형감 있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대표님들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있으세요? 업체랑 통화를 하는데 유튜브 봤어요, 뭐 인스타 봤어요. 이래 솔직히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쑥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운영하면서 꼭 피해야 할 실수 3가지 꼽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아스 안 빼놓는 거랑 약간 감정적으로 했던 거,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서서 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 안 쓰고 그냥 끝나고 써야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고 또 실제로 근로계약서 꼭 쓰고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안 쓰면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바로 벌금이에요. 바로 벌금. 노동부 500만 원 막 이래요. 또 그걸로 협박도 당하는 사장님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카미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 일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입사한 지가 벌써 9년 정도 됐는데 처음엔 그냥 일을 하면서 대표님이 좋아서 직장 동료가 좋아서 정 때문에 일을 했다고 하면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유카미라는 이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서 저도 같이 거기에 많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쭉 그냥 같이 일하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곧 회사가 원하는 방향성이기도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 진행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 알바생, 고객님들까지 그 기운을 느꼈을 때 되게 만족스럽고 돈으로 제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냥 만족도로 인해서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